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전당대회라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은데요. 오마이뉴스에서는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와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과 비전을 토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와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됩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여성 최고위원 후보자 두 분을 모셔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소개해 드리죠. 자, 제 오른쪽에 있는 후보입니다. 유은혜 후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양향자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토론은 오늘 처음이시죠? 네. 네, 알찬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마의 변을 포함한 모두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자들은 2분간 자유롭게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 타이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타이머 보시면서 시간 조절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넘어가면 제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결정된 발언 순서가 있죠. 그 순서에 따라서 유은혜 후보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유은혜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입니다. 오전에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그분이 일생을 바쳤던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요즘 뙤약볕속을 걷다 보면 1987년이 생각납니다. 호원철폐, 민주쟁취를 외치며 거리에서 참 많이도 뛰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1981년 3월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민주화의 운동의 길을 걷게 되었고 1987년 그해 항쟁의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1996년 김근태 의장님을 도와 민주당에 입당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함께하면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 캠프 홍보 단장으로 일하면서 다시 그 꿈을 꾸었지만 비통하게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분열돼서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지난 4월 13일 총선,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은 민주주의 후퇴 정권을 심판했고 정권 교체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61년 정통 야당의 역사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우리 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2017년은 우리가 민주정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단결과 통합으로 6월 항쟁 30년을 새로운 민주정부 30년의 역사로 만들어 나갑시다. 35년을 민주주의 한 길로 노력하고 헌신해온 저 유은혜가 승리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양향자 후보의 모두 발언 및 출마의 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여성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의 선거에 출마한 양향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경력 단절 여성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당이 보육정책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청년 여성에 대한 취업 대책을 발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성 과학기술인 정책을 발표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양향자가 당을 대표해 그것을 말한다면 여성들이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유리천장을 뚫고 나온 사람이 말한다면 여의도에서 숱하게 발표되는 정책 공약과는 다른 반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눈길과 관심, 국민의 반응이
바로 집권의 경로입니다. 익숙한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집권을 위한 혁신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여성에서 3%가 졌습니다. 그 부족했던 3%가 바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3%를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를 여성의 삶의 보편성과 공명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랑방이 되고 때로는 든든한 언니가 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 정치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호남의 미래를 위해 2017년 집권을 위해 양양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님 이제 긴장 다 풀리셨죠? 모두 발언하셨으니까 네. 긴장이 풀리셨다고 제가 믿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각 후보마다 드리고요. 후보님들께서 2분씩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 최고위원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당 지도부로서 여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야 할 텐데요. 양양자 후보에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양 후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상고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처음 했던 일이 일본 반도체 설계 도면을 베껴 그리는 연구 보조원 일이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어깨 너머로 반도체 설계 기술을 배우면서 공부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내대학에 원서를 넣었더니 회사의 첫 대답이 여자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있어서 승진이 안 된다. 고졸 출신이 잘할 수 있겠냐. 호남 출신이라서 어렵다. 항상 그래서 안 돼. 라는 말은 저에게 숙명처럼 붙어있던 꼬리표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정치에 입문한 후 또 다른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 현역이 아니라서 안 된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 30년 동안 붙어 다니던 꼬리표가 겨우 떨어졌나 했더니 다시 도돌표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배제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정치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양자처럼 인생을 걸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마저 배척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준비해야 할 국정감사도 없고 예결산 심의도 없고 상임위도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오직 여성 정치의 확대, 오직 집권을 위해서만 뛸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임원을 역임했습니다. 조직 혁신과 시스템 구축은 양양자의 전공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전국 여성위원회의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혁신을 이뤄내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유은혜 후보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제 재선을 하셨는데요. 네. 국회의원 하시는 동안 여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19대, 20대 국회 계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을지로위원회는 여성뿐만 아니라 을의 위치에서 억울하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을 다니면서 을지로위원회의 입법과 정책, 예산들을 확보하면서 일해왔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육공무직법을 대표 발의하고 있고요.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위안부 특별법을 지금 제가 입법 청원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년 8월 14일을 국가지정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림일로 제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지내면서 너무 한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보도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예. 네. 우리가 여성 공천 30%또 당직이나 공직에서 30%를 주장하는데 제가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할 때 상무위원회에 여성이 3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관철시켜서 30%를 이뤄냈고 이미 저희 지역에서는 선출직에 여성 공천을 50% 이상 이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서 뭐 공공산후조리원 등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보육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예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여성위원회는 위원장 혼자 시간이 있다고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 여성위원회 전체를 하나로 아울러서 대표해야 되고 원내외를 아울러야 합니다. 원외여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내가 가지는 법과 제도,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힘있는 여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은혜 후보 지금 발언 시간이 조금씩 넘고 있는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고요. 네. 원내외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유은혜 후보가 강조를 해줬습니다. 자, 개별 질문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공통 질문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당내 여성위원회 상황과 해법 관련된 얘기인데 당 여성위원회 현재 상황과 당내 여성 참여의 현실을 진단을 먼저 해주시고요.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유은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 여성 최고위원을 이제 출마하면서 전국의 여성 당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난 어떤 한 여성 당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 당원들의 현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당원들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당의 여성 당원들에게 세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세 가지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본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당의 당원 8조에 우리 당은 중앙당,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당에는 중앙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선출직에 있어서도 여성 공천이 30%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도 여성 공천 비율이 10.2%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여성 당원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매우 열악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성이 여성위원회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재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당원들이 내는 당비의 일정 비율을 여성위원회 사업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성위원회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리더십 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교육 기회의 다양성과 그리고 또 중앙당으로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위원회, 시도당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 참여 인원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서 여성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서 대선 승리뿐만 아니라 2018년으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이 반드시 기회를 갖고 또 기회를 가진 여성들이 훨씬 더 실력 있게 잘 역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15 공약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지키면서 여성 당원에게 힘이 되는 8가지 약속, 그리고 여성의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한 가지 약속,
그리고 여성의 삶에 힘이 되는 5가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정과 교육 문제 꼭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어서 양영자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도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풀뿌리 여성 정치인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 후보님 말씀하신 것들을 대부분 저도 같이 들었고요. 우선 저는 그 전국 여성위원회의 발전 전략은 3가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의사결정,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구현, 이렇게 3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원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기본은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입니다. 하지만 전국 여성위원회의 현재 상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의 홈페이지조차도 없습니다. 포털 카페를 하나 개설하고 있긴 하나 그나마도 글을 읽기 위해서 준회원 가입이 필수적이고 전형적인 폐쇄형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여성이 정치에 힘이 필요하고 정당의 여성 조직과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정당과 여성을 연결시킬 기본적 플랫폼조차도 없습니다. 전국 여성위원회에 확고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첫째로 전국 여성위원회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과 정당의 연결 지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국 여성위원회의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 전국 여성평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253개 지역위원회와 17개 시도 여성위원회 그리고 여성공직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3번째로는 가장 어려운 일인데 시도당의 여성국장의 유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입니다. 정당법 30조는 전국 시도당의 유급 직원의 수를 100명으로 한정해서 시도당별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시도당 유급 상근자가 5명을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무처장, 정책, 홍보, 민생, 조직국장 등의 다른 상근자를 빼고 여성국장의 유급 상근화하자고 하면 사실 관철되기 어렵습니다. 싸울 수는 있지만 현실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성 정치 일꾼들에게 무급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활동가 개인에게도 가혹하고 당의 여성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등 당의 별도 조직으로 상근화하는 방안, 당의 여성 정치 발전 기금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결국 여성 정치의 발전은 인재 육성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의회로 진출하고 국회로 진출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싶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니 정치권의 교육 프로그램의 분야가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 변화의 소통의 플랫폼을 반영한 제대로 된 여성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 그 해법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자, 이 차이점 저희 토론 지켜보시는 분들께서 잘 보셨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제가 팟짱에서도 인터뷰를 따로따로 해봤지만 네. 공통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공약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주제는 위안부 문제로 잡아봤습니다. 각 후보자는 6분 동안 자신의 주도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 또 한일 위안부 합의 철회 관련돼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분 안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쓰시는데 하나 주의할 점이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는 보장해야 합니다. 네, 30초 너무 짧은가요? 네, 자유스럽게 상대 후보의 의견도 좀 반박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주시고요. 제가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거나 질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답변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론은 양양자 후보부터 시작을 할게요. 순서에 따라서요. 자, 6분 안에 자유롭게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지난 1.228 합의에 대해서 저는 피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합의였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10억 엔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한 한국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10억 엔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서둘러 졸속 위안부 재단을 설립한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위안부 재단의 이름이 화해와 치유라는 건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용서는 당사자의 몫이고 사죄는 가해자의 몫입니다. 가해자가 용서받았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일을 합의를 통해 보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정말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이은혜 후보님의 의견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은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법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주도권 토론도 똑같은 주제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제가 이미 이제 우리가 20대 국회 첫날 개원하는 첫날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이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는, 그러니까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미 이제 제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을 받아서 지금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림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몇 가지 법적 보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충분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예. 그 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가지고 주도권 토론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네. 첫째로는 이제 여성 정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서울 서대문 위안부 재단 사무실 앞에 거리를 제가 차기 여성위원장의 직무실처럼 쓰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엊그저께 집회에서도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줬더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저한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죄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성 정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의 공조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는 종결되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한국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외교 역량을 모으고 또 저와 같이 민간 외교 역량도 모아야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국제 여론전을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가 해낼 것입니다. 따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질문 드릴 내용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토론할 필요도 없이 네. 같은 네. 제가 그럼 목소리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 이제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이 되면 저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와 또 지방의 여성 의원들, 국회의원들까지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 당이 여성위원회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이따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 협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시에 강제징용 당했던 사람들이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권을 완전히 박탈한 한일 협정 때문에 그때 이미 박정희 정권에 대한 이제 투쟁이 시작됐고요. 제가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도 그 당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박정희 정부에 대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민주화 이제 투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 뿌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친일을 계속해서 미화하고 비호하는 우리
내부에 그런 또 세력이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있고 그것이 급기야 지난번 문제가 됐었던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뭐라고 묘사했는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교학사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끊임없이 친일을 비호하고 미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는 단순히 12월 28일에 한일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확실한 역사 인식을 가질 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네. 역사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만이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주도권 토론 양양자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뭐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다음에 설명할 거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유은혜 후보도 뭐 거의 다 말씀을 다 하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아니 또 있는데요. 또 있으세요? 네. 네. 또 해야죠. 네. 양양자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는데 네. 유은혜 후보의 주도권 토론처럼 지금 시간이 지나가긴 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을 좀 줄여서 할까요? 아주 자유롭게 하시죠. 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저희가 룰을 정해놨으니까 저희가 정해진 대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유은혜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고요. 같은 건가요? 이게? 네, 예, 이게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유은혜 후보 차례가 돌아왔기 때문에요. 유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해 주시죠. 6분입니다. 예, 이제 앞서 양양자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28일에 그 위안부 합의는 뭐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말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서 제가 확실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문제 해결의 해법과 또 실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양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양양자 후보께서도 국제연대를 말씀하셨지만 전쟁 시기에 가장 그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여성입니다. 이것은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로 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07년도에 미 하원에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조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권의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 저는 작년에 중국의 이 피해자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함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동일한 피해 여성들이 있고 이것은 여성 인권과 세계 평화의 문제로 함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과 더불어서 여성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양양자 후보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그 사실은 가해자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가해자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가해를 해놓고서 합의금부터 논의하는 아주 폐륜 가족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것이 폐륜 정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존에 계신 그 40분의 40분도 아직 이제 안 되죠.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면서도 꼭 집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생존에 계실 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서 잘못 놓여진 외교 참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정말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함께 네. 노력하시지요. 네. 그리고 외교적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집권하면 교정하겠다고 공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지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고요. 그러니까 무효 결의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12월 28일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이 한일합의 무효화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 10만 여성 당원이 함께하겠다 이랬더니 일본의 언론에서 2차례나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국 여성위원회가 또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싸울 것은 싸우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것은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 위안부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인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강제징용된 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직도 이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보편적 인권이 말살돼도 좋다는 식의 이런 인식과 태도 반드시 우리가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범 기업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재판이 이제 소송이 지연되고 제대로 판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양양자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간단히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 한국에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반도체 산업을 개척했다는 것은 일본과 경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일본과 다양한 산업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정서와 일본 정치인들의 행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속 시원하게 사과하지 않는 것을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일본의 평화 세력 그리고 상식적 판단을 가진 분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연대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일본 민주당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역시 현 시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의 평화 세력과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저는 한일 의원 연맹의 이제 여성 부회장으로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19대 때에도 계속 일본 의원님들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또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 동안에 이제 보상도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 이렇게 악화돼서는 안 되고 이런 주장들을 또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뿌리 깊은 역사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환시켜내면서 설득도 하고 또 공감하고 공유할 것은 이렇게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해봤는데요.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훈훈하게, 싱겁게. 네, 이렇게. 같이 노력해야 되는 네, 일이기 같이 때문에 노력하자. 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주도권 토론 두 번째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좀 기대가 되는데,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주제는 2007년 정권교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청와대와 여당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을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글쎄요, 많은 지지자분들이 비판하고 계시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이런 부분도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정국 만들어졌는데 야당이 뭐하냐, 제1야당 뭐하냐 라는 쓴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사생 결단식입니다. 그 단식 이름이.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이 단식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단식이 아니라 바로 야당을 비판하는 단식이었습니다. 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무기한 단식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참 청와대와 여당을 봐도,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여러 우리 민심을 들어봐도 야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정국입니다. 여기는 뭐 다 동의를 하실 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을 어떻게 이끌지 이게 당 지도부로서는 참 중요한 숙제인데 이 전략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6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시고 질문 계속 하셔도 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주도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보장이 되는 것 동의하고요. 자, 이번에는 유은혜 후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세월호 유가족 사생 결단식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세월호 4.16 그 사고가 있었던 그때도 제가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사실 그때 제가 열 하루를 그 어머니들이랑 같이 단식을 하면서 특별법이 반드시 유가족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제정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특별법뿐만 아니라 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조차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유가족들에게 맺힌 그런 한들을 풀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 되면 당에서부터 입장을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싸워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다수의 지금 삶이 거의 그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그 벼랑 끝에 삶에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2017년 정권 교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 당에서 호남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양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호남 정신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호남의 민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호남 민심 없이 정권 교체가 없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산의 당원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호남 종선을 통해서 영남이 정권 교체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광주에서 8석을 다 잃어버리고 28석 중에 호남 전체 28석 중에 2석을 건졌습니다. 꼭 최고위원이 되어서 호남의 민심을 되찾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4.13 총선을 통해서 호남 민심을 정말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호남 홀대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이 주도가 되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주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네. 주도하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호남 정신은 여러 차례 제가 유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0년 5월 그 광주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신 저는 그것이 호남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지는 한반도 평화를 다시 살려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민생들을 민생 문제, 서민 경제를 살려내고 경제 민주화하고 이런 가치가 호남의 정신이고 그런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렇게 호된 꾸지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의 정신을 마치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광주, 호남, 민주주의, 평화의 정신, 김대중 대통령이 몸소 실천해 왔고 평생을 두고 헌신해 오신 그 정신을 하나의 지역적 틀로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5월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교사의 꿈을 접고 전두환 독재에 맞서서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 민주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워왔고요. 그것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호남의 정신임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한 35년을 일관된 길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고 또 김근태 의원 곁에서 정치를 배우고 노력하면서
초선에서 재선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 우리 당이 이런 호남 정신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지 국민들은 그것을 저희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하셨던 사드 배치 문제나 세월 특별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이 그렇게 호남 민심, 호남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만 주세요, 저도. 201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호남 정신을 제대로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달라는 게 저희가 4월 총선 이후에 들었던 광주 호남의 민심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신뢰, 수권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거는 이번에 구성되는 지도부가 그렇게 힘있고 실력 있고 그리고 대선을 잘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그리고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대선 승리, 정권 교체의 그런 수권 정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호남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최고위원이 될 때 좀 더 힘 있는 최고위원, 여성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양양자 후보께서도 한 말씀 네. 하시죠. 호남 출신에게 한 자리 준다고 호남 민심이 돌아오겠냐 이런 식의 말은 호남 민심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유 후보님께 섭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말만큼은 좀 섭섭하고요.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호남의 일이 자신의 일인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호남 출신 아니어도 네. 호남의 광주의 음, 그런 삶과 정신을 지켜왔던 사람 역시 문제인식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죠. 공감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봤는데요. 자, 호남 정신에 대한 공방이 좀 있었고요. 자, 이어서 양양자 후보의 주도권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호남 정신 네, 계속 하는 거죠? 네. 2017년 정권 교체 정권 대안. 교체. 네, 네, 들어가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권 교체의 핵심 중에 하나가 호남의 민심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양양자가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에서 전략적으로 영입한 사람입니다. 또한 호남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 당 통틀어서 전략 공천 1호로 광주 한복판 서구 울에 양양자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광주에 출마한 8명의 출마자를 비롯해서 호남의 28명의 출마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더 혁신하고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후보님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양양자가 호남 정치의 미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호남의 산업 기반을 구축할 방안을 찾으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업에 30년 있으면서 이번 총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총선 때 내걸었던 것이 사실은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특히 청년 유실률이 가장 큽니다. 20살부터 29살까지의 청년들이 호남에서 있지 못하고 전국에 가서 또 다른 고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일자리 2만 개를 약속을 했습니다. 양양자는 호남 정치의 미래이고 호남 민심을 되찾기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은 이를 두고 전략적 선택을 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호남 민심을 되찾는데 정말 양양자가 필요 없을까요? 호남 민심을 되찾으려면 우리 당 당원 모두가 다 노력해야죠. 필요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다 필요하죠.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호남의 정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저는
호남 정신을 앞으로도 호남 민심이 요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삶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양자 후보께서는 이제 당에 들어와서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호남의 미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기업에서 열심히 정말 성공 신화를 이뤄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는 것도 공감하지만, 그동안의 호남 정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오셨던 검증된 이런 과정들은 어떤 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30년 기업에 있었지만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호남의 역사의식, 호남의 어떤 민심을 잘 30년 동안 기업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18을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고, 그리고 항상 제가 5.18 묘지에 갈 때는 마음에 새깁니다. 과연 여기에 묻혀 계시는 열사들과 그 열사들의 행동을, 그 열사들의 불의에 한거한 죽음으로 대항한 그 정신을 제가 오롯이 이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지, 당장 내일 아니면 오늘 지금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과연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지 늘 되묻곤합니다. 그 민주주의 정신이 호남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당이 하는 것을 보면 말씀하셨던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야당이지만 우리 당의 그에 대한 해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를 내놓고 죽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고 불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호남 출신이 당에서 기반을 못 잡으면은 사실은 홀대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기결될 것입니다.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밑으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내내 들었던 이유가 오히려 제가 4.13 때 광주에 전략 공천된 것을 두고서도 우리 호남민들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그 당이 그런 당이요. 제대로 사람을 영입을 했으면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다 보낼 수 있느냐. 저는 당의 비토를 4.13 기간 내내 저를 들었다는 것은 호남의 인재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호남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번에 후보가 제 반박을 할 시간은 없었는데요. 네. 다른 또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녹여주시고요. 자, 저희가 지금 3시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통질문 두 번째가 2017년 대선 경선 관리 관련 질문인데 이 질문을 드리고요. 이 질문과 함께 자유토론을 함께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자유토론 주제가 경선 관리 관련 질문과 함께 그걸 포함해서 자유토론 시간에 5분씩 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합쳐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5분 안에? 네,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진행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통질문 두 번째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당 지도부가 내년 대선 경선 관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됐다 이건데요.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떻게든 드라마틱한 경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인위적인 역동성이나 반전은 경선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선 경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어떻게 경선이 진행돼야 할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볼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자유토론이 5분 있었는데 합쳐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5분 동안 이 경선 관리와
그리고 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포함해서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후보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30초 발언은 보장해 주십시오. 자, 먼저 그러면은 아까 유은혜 후보부터 했으니까 양영자 후보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5분 시작해 주십시오. 이번에 선출되는 당 지도부의 제1 임무는 공정한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집권의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경선 관리의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누구에게도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게 경선 관리를 하는 것이 공정한 경선 관리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위적 역동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가능할지 사실은 제 머리로는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역동성은 인물로 구현해야지 룰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앞서고 있다고 불리한 룰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뒤에 서 있다고 해서 유리한 룰을 적용하는 것 역시 공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방식으로 선출해야지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잡음으로 번질 것이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100조는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법을 찾는 것이 경선 관리의 핵심입니다. 저는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지자들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정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압도적 다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본선이 가기 전에 상대 후보의 길을 꺾을 수 있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기기의 메모리는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경선은 본선을 이기기 위한 과정이고 시대 정신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에 적응하고 승리하는 후보의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에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룰 그리고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구현 이 두 가지가 승리하는 대선 경선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후보님께서는 어떤 것이 키워드라고 확신하시는지 과연 인위적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위적 역동성이 아니고요. 이제 대선 후보들은 어쨌든 이제 경선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은 최종 확정되는 대선 후보의 경쟁력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정책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 검증단과 국민 검증단을 동시에 꾸려서 더불어 검증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책 공약을 이렇게 평가하고 제대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샌더스가 없었다면 힐러리는 아마 매우 어려운 본선을 치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후보 간의 경쟁, 치열한 경쟁이 본선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대로 지도부가 잘 설계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강하게 통합해야 합니다. 이 경쟁의 과정이 분열의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한 룰을 만들고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도부는 그런 경험과 능력 이런 것들이 겸비된 지도부가 구성되어야지만 공정한 룰로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참여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 우리 당원들, 국민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래서 과정 전체가 축제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 간의 경선 과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적극적인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참여하는 분들은. 그것이 대선 승리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우리 여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여성위원회
우리 여성위원회 전체 253개 지역, 17개 광역 여성 전체가 사실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성위원회와 국민의 소통에 어떤 활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졌던 그 3%를 가져오려면 우리 여성위원회가 여성위원회로 멈출 것이 아니라 이번은 당내 선거이지만 그 당내 선거가 분명히 우리 국민 속으로 여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는 모든 국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유 후보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대선 경선과 관련된 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제 양양자 후보께 좀 궁금했었던 거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한 인터뷰를 보니까 그 양양자 후보께서 그 삼성 노조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삼성은 무노조가 아니라 비노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노조가 필요하지 않도록 사용자들이 먼저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동권은 기본권입니다.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앞에 이야기했던 거가 다 잘리고 항상 뒤에 것만 이렇게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아쉽고요. 노동권은 기본권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삼성에서 30년을 근무했고 삼성은 노동조합이 사실 없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삼성이든 어떤 기업이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그런데 주장입니다. 삼성이 노조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은 사실은 노조 결성을 계속 가로막고 방해해 왔고요.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로 수많이 고소고발이 되고 지금도 그런 진행 중인 소송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조 결성의 자유,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인데 네. 삼성이 노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조 결성을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가로막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노조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로막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더 이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절대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은 없지만 그동안에 삼성이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지금도 그 삼성 백혈병 환자들 죽어나가고 있지만 반올림 변호사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지만 그런 것들 전혀 인정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삼성도 어떤 기업이든 그런 노동권을 무시할 수는 없고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가깝고, 원칙적인 그리고,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반올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권이니까 네, 잠깐만요. 네, 네. 누구나 말로는 노동 3권의 보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삼성은 그동안에 노조 설립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이제 강령과 정강 정책의 주요한 부분이 경제 민주화이고 대기업, 재벌 개혁입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재벌들의 경제 집중력, 편중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그동안에 그런 편법, 불법, 증여나 상속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 왔고 그것이 혹시 우리 당의 경제 민주화나 재벌 개혁의 정체성, 우리 당원 당규에 담아져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양양자 후보께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사실은 무노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분명히 30년을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 약자의 편에 서야 되는 정치인이고 노동 3권의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서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 대한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삼성 오너 일가가 3%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한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한의 집중은 항상 경계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까지는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현 체제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순환 출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거기까지만 네, 주주 자본주의 근간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로 삼성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 네. 국민 경제 그리고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게 네. 우선적으로 사고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인터뷰 기사 중에 또 그 후보 간 연대를 하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네. 게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연대를 하실 생각인가요? 후보 간의 연대는 사람과의 사람의 연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거는 아니 제가 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양양자 예, 후보께서 예. 그러니까 제가 연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를 들면 네트워크 정당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제가 같이 연대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정책 공약을 함께 하는 거고 네, 후보 간 연대라고 했을 때에는 네. 사람들이 우리 당원들이 후보 간 연대하겠다 말씀하시면 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옛날처럼 이렇게 또 개파 간에 짝짓기 하고 줄 세우게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개파 간에 표몰이하고 이런 걸 연상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 후보와 연대하겠다고 말씀하신 인터뷰를 보고 사실은 제가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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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자 후보 짧게 한 말씀 여기에 대한 네. 답변 있으시면 듣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과거의 상상 방식이라고 상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후보가 내년 대선에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대선에서 승리로 이끌 것인가는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분명하게 정해진다면 그분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도 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짧게 예. 한 말씀. 예, 아니 요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혼자 최고위원 선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네. 보다 더 집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혼자 최고위원 선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과거의 방식으로 상상이 아니라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당에게 계속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당원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 네.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입장을 좀 분명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네. 토론 막바지에 갑자기 불타고 올라서 네. 참 끊기가 좀 그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시간 예정된 1시간을 다 썼나요? 벌써? 예, 소모했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지금. 오, 예. 예. 1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후보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후보가 여성 최고위원의 역할을 잘 해낼지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원래 1분 30초였는데 1분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은혜 후보 하시면 되죠? 예. 네, 저부터요. 네. 아까 모두 하셨네? 발언 제가 먼저 했어요. 네. 그러면 양자 후보부터 하시죠. 네. 모두 발언을 제가 처음에. 하셨나요? 네. 예. 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는 야근이 일상인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 여성들과 한 약속 기억하시죠? 이제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엄마들 여성들과 약속했습니다. 양형자는 유리천장을 뚫고 나온 고졸 출신 엔지니어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스펙의 벽은 통곡의 벽입니다. 그 벽을 허물고 배경이 아니라 노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청년들과도 약속했습니다. 총선을 치르면서 광주 시민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호남의 아들, 딸들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최저임금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저의 약속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길입니다. 저에게 여성의 삶을 위해 호남의 미래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쓰시기 위해 데려오셨다면 쓰셔야 합니다. 양양자를 사용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 후보.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무더위에 이런 토론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80년 5월 이후
지금까지 35년을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김근태 의장을 만나서 정치를 배웠고 그 과정은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빛나게 하는 그리고 묵묵히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정치를 배워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부, 필승 지도부는 개인이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후보가 된 대통령 후보가 가장 빛나고 또 우리의 여성 당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운동 또 수배 생활을 겪으면서 또 빠듯하게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딸 아들 둘을 키우면서 시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돌봐주시느라고 그래서 제가 늘 따뜻한 진지상 한번 차려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 과정 역시 민주주의와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가족들과 예, 시간이 지났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전국 여성위원장, 최고위원, 여성 최고위원은 실제로 이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힘 있는 여성 최고위원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의 현역 여성 최고위원과도 맞상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법과 제도, 예산, 정책 등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힘있게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여성 최고위원 선거는 여성 대의원과 여성 권리당원의 투표로 선출이 되는데요. 권리당원의 ALS 투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요.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는 오는 27일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실시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전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여성 최고위원 후보 접수청 토론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4시 10분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